네, 안녕하세요. 야무진 독서를 진행하는 평론하는 김대현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특별한 손님을 모셨는데요. 지난 시간에 예고된 대로 특별한 초대 손님을 모시고 진행을 합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 현재 시인이자 소설가, 또 문학평론가이자 문학연구자이며 현재 서울대학교 공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박민호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모셨고요. 예, 그럼 박민호 선생님, 바쁘신 와중에도 어려운 발표에 정말 감사드리고요. 먼저 인사 말씀과 간단한 소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도서관에서 불러주셔서 제가 와서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좋은 도서관이 있구나. 분위기도 좋고요. 코로나 시절이지만 그래도 이런 도서관에서 책을 읽을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서 현대 소설을 가르치고 있는 박민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참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박민호 선생님께서는 정말 한국 문학의 현장 그 자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짝 궁금한 게, 어떻게 하면 선생님처럼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실 수 있는지 혹시 비결이라도 있으시면 살짝 공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에 집중하지 못하고 어수선한 관심사를 가지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 이렇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쪽모이라는 말이 있죠. 그 여러 개의 조각을 모아서 그 모아놓아도 사실은 아주 그 완전한 전체는 못 된다는 말이 있는데, 저는 어쩌면 이렇게 쪽들을 다 모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쪽 여유를 가진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인데, 선생님께서 그 바쁘신 와중에도 그 시간을 잘 활용하시는 게 참 그 비결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오늘 선생님을 저희가 이 자리에 모신 이유는, 요즘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다른 사람과 모임도 가지지 못하고 여행도 가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네. 그래서 요새 신조어가 이른바 코로나 블루라는 우울감들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생기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마침 선생님께서 새 책을 펴내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목이 서울에서 원산까지 경원선 따라 산문여행, 명사심리의 해당화 필 무렵, 이 바로 그 책인데요. 현재 독자들의 반응이 굉장히 뜨거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뜨거운가요? 제가 살짝 살펴봤는데 네. 알라딘 수필 부분, 에세이 부분 순위권에, 베스트셀러 순위권에 올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책을 읽으면서 저는 여행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요. 특히 목적지 가는 도중에 기차 안에서 책 읽는 거 정말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듣자마자 이건 사야 해 하고 제가 바로 끌린 책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저희 야무진 독서를 시청하시는 분들과 함께 이 책을 읽고 싶어서 저자이신 박민호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일단 이제 먼저 이 책이 어떤 내용이고 어떤 마음으로 쓰셨는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서울 사람은 아니고요. 충청남도 시골에서 태어났어요.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북물리. 그런데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는 대전에서 살았죠. 초중고를 대전에서 다녔습니다. 20살 때 서울로 대학을 다니게 되면서 오게 되었죠. 그래서 서울과 대전의 차이를 아주 깊게 느꼈어요. 이제 그러면서 각각의 그 고장마다 풍속이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됐죠. 이제 서울살이를 하다 보니까 서울이라는 데 아주 관심이 생겼어요. 또 문학 작가들, 시인들 치고 서울을 거쳐가지 않은 작가가 별로 없죠. 그래서 이제 몇 년 전에는 서울문학기행이라고 해서 서울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꾸며보기도 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차츰 관심이 조금씩 넓어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분단국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그 일제강점기 때부터 지금은 분단되어 있지만 갈 수 없지만, 예전에는 철도를 통해서 평양도 가고 신의주도 가고 또 원산도 갈 수 있었죠. 그래서 그런 어떤 갈 수 있었던 북한 지역들에 관심이 생기고, 또 그걸 이어주던 철도들에 관심이 생겼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경의선보다도 경원선이 저한테는 더 흥미롭게 느껴졌죠. 왜냐하면 아마 원산이
그 최인훈과 이호철이라는 아주 걸출한 작가를 낳은 그 고장이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제가 문학 연구하면서 경원선 지역들에 관심을 가진 그 어떤 과정들을 좀 이야기로 그 책으로 엮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고,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이 경원선의 철도역들을 목차로 삼은 이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듣다 보니까 아주 참 그래서 재미있는 냄새가 퍽퍽 나는데요. 일단 선생님께서 아까 좀 말씀 주실 때 우리가 또 분단되어 있지만 그 이어준 게 철도였잖아요. 네. 그래서 경의선도 있고 경원선도 있는데 경원선이 좀 더 마음에 드셨다는 거니까 갑자기 경원선이 좀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경원선이 어떤 철도이고 언제쯤 뭐 설치되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아주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철도하면 아주 근대화를 상징하는 것처럼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거 아니야? 일본이 우리한테 이걸 건설해 준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근대화에 일본이 참 중요한 기여를 한 거야,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걸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경원선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철도를 부설하려고 실제로 그 1896년경부터 우리나라 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그때 열강들이 막 들어와서 권리들을 빼앗아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독일이다, 프랑스다, 독일이다, 뭐 미국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까지 철도 부설권을 뺏기 위해서 막 압력을 가하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는 굴하지 않고 1899년인가에는 우리나라 국내 철도회사를 건설하게 세우게 해서 그 회사로 하여금 철도를 놓게 만들었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일본이 계속해서 여러 가지 그 우리나라 이제 채무가 있다든지 이런 걸 가지고 압력을 넣어서 그 철도 부설권을 강제로 한일합병도 되기 전에 빼앗아가는 과정이 있어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1910년 8월경인가 10월경에 가서야 이제 일본이 경원선을 이제 서울부터 용산에서부터 원산까지 이렇게 그 철도를 놓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우리나라 이 철도의 역사만 해도 우리의 어떤 가슴 아픈 근대사의 어떤 우여곡절이 거기 숨어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이 없어서 그렇게 빼앗기게 됐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죠. 네. 철도 부설권 같은 경우는 사실 필요성을 충분히 우리도 조선시대 인식하고 있었고 또 실제로 진행 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일본이 그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들이 이제 그걸 깔아줬다는 식으로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생색을 내는 걸 보면 참 안타까운데, 선생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런 부분이 의문점이 좀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네. 그렇게 해서 1910년경부터 건설을 시작해서 1914년 10월이 가서 이제 완공을 보게 되는데요. 네. 여러 개의 구간으로 나누어서 서울에서부터 용산에서부터 그 원산까지. 그런데 실제로 이제 철도가 막 경원선이 출발을 할 때는 원래 서울하고 용산이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네네. 경성역, 그러니까 지금의 서울역과 용산역이 연결돼 있었으니까 기차가 용산부터 가는 게 아니라 경성부터 가고 첫 기적은 원산에서 울렸습니다. 원산에서 서울을 향해서 오게 됐던 것인데 이게 그 기차가 1914년 10월경에서야 이제 첫 기적을 울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세보니까 1941년경까지인가까지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모두 35개의 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성부터 원산까지 35개의 역이 있는 그런 상당히 긴 철도고, 우리나라의 이 서쪽 남쪽에 있는 서울에서 동북쪽으로 거침없이 헤치고 올라가는 그런 철도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거의 국토의 북쪽을 이렇게 대각선으로 쭉 올라가는. 네, 대각선으로 치고 올라가는 아주 그런 철도입니다. 네, 정말 궁금해진 얘기인데요. 방금 말씀하니까 35개 역이라고 하니까 이게 역이 참 많은데요. 근데 선생님께서 이 책을 좀 엮으실 때 이 35개 얽힌 신문 기사라든지 또는 산문이라든지 또 재미 이야기거리를 참 모으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역마다 이야기가 엄청 재밌는 게 많을 것 같아요. 저도 여행을 아주 좋아한다고 생각하고 또 어렸을 때 사회과 부도 같은 것으로 지리 공부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 웬만한 지역들의 이름은
알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이 경원선을 실제로 이제 조사를 해보려고 보니까 네. 아, 제가 모르는 역 이름이 왜 이렇게 많아요? 아, 그 못 가본 곳은 말할 것도 없고 네. 사실 그 일제 강점기 때 경원선이 이렇게 놓였을 때는 그 북쪽으로 우리가 다 자유롭게 통행을 할 수 있었지만 해방된 후에는 오히려 38선으로 남과 북이 분단되고 그리고 이제 또 1950년부터 53년까지 6.25 전쟁 이후에는 저는 한국 전쟁이라는 말보다 6.25 전쟁이라는 말을 더 좋아해요. 그게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더 객관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한국 전쟁은 왠지 남의 나라 전쟁을 이야기하는 그렇죠. 듯한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 휴전협정과 더불어서 38선이 휴전선으로 바뀌게 되면서 휴전선 이북으로는 이제 자유항해가 불가능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모르게 된 지명들, 지역들이 참 많고 각각의 역들에 얽힌 이야기, 산문들, 또 신문 기사들, 또 잡지에 나온 어떤 설명글들 이렇게 모으다 보니까 제 자신이 공부가 됐습니다. 야, 이런 게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이죠. 네. 특히 이게 북한 지역은 제가 자료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네. 구하기가 많이 어렵잖아요. 네. 선생님의 지금 노력이 다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다 보면은 이제 아마 화면에 나올 텐데 이 차례를 보다 보면은 그래서 이 35개 역이 정말 우리 철도 노선표처럼 네. 쫙 나오면서 그 옆에 살짝씩 여기에 대한 설명 또는 기사 이런 소개 내용들이 있어요. 보면 정말 재밌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주요 역대를 우리가 여행하는 기분으로, 철도에서 여행하는 기분으로 하나씩 살펴보면서 선생님 말씀을 드리면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요 역대 살펴볼 건데요. 먼저 제일 궁금한 게 그거예요. 네. 경원선인데 용산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원선이 궁금한 게 용산역에서 출발하는 건가요? 아니면 경성에서 출발하는 걸까요? 네, 저도 그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대개 경원선 하면 용산에서부터 그 원산까지라는 기록도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원래 경성역, 그러니까 지금의 서울역부터 용산으로는 지금도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부선도 또 호남으로 가는 것도 다 경성 용산 이렇게 서울역, 용산역 이렇게 지나가지 않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때도 이미 연결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경원선이라 하면 용산에서부터 이렇게 철도를 놓기는 했으나 기차는 역시 경성역에서부터 출발해서 원산까지 가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었다고 생각이 되더군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또 경성, 참 경성 이 이름 재밌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일제강점기를 또 떠오르게 하는 이름이라 또 아픔도 있지만 또 어쩌고 보면 시대 상황으로 약간 좀 뭔가 시대의 변화가 있고 느껴지고 그런 시기잖아요. 우리 모던 보이는 느낌도 있고. 근데 그렇죠. 경성에 대한 좀 간단하게 좀 사람들이 소개해 그때 시대 분위기라든지 네. 또는 작가라든지. 지금 서울하면 누가 이 가난한 사람들의 도시다 이렇게 생각은 잘 안 하죠. 아이서울유라는 그런 얘기도 있어서 뭔가 나와 너 사이에 서울이 연결되는 이런 느낌을 갖는 그런 정겨움을 주는 도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옛날에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경성이라고 부르고 경성역이라고 부르던 시대는 참 가난하고 가슴이 아프고 사람들의 헤어짐이 있는 그런 도시였다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작가가 이상인데 이상은 서울의 사직동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서울 토박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1910년 8월 29일이 경성국치일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9월 23일인가 경술국치를 지나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또 세상을 떠나기는 1937년 4월 17일.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태어나서 일제시대 한복판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이 이상이 이제 유소년기에 성장을 한다고 봅시다. 신명소학교를 다니고 보성고보를 다니는데 그때 일제가 조선 총독부 건물을 세우고 경성부청 건물을 세우고 또 경성역 건물을 세우고 뭐 조선은행 건물을 세우고 그 건물들이 1910년대에 착공을 시작해서 1925년 6년에 준공이 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1910년에 태어난 이상은
매일같이 공사판인 아. 서울을 다니는 것이에요. 서울 사이를 지나다니면서 음. 그 학교를 다녔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러니까 그때는 일제 강점기 때 이른바 이제 순사들이 굉장히 칼을 차고 사람들을 감시하던 시대에 또 가난한 조선인들의 거리와 그런 그 또 옛 궁궐과 그런 사이를 그 이렇게 그 누르면서 그런 아주 웅장한 건물들 이런 것들이 그 신구의 대조를 이루면서 또 가난과 또 부유층 또 권력과 민중의 대비를 이루는 그런 극적인 공간이 서울이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에 네. 실어놓은 그 산문들도 여기 차상찬이라는 분이 상당히 그 민족적인 의식이 투철한 사람이었는데 그분이 서울의 각각의 곳에 어떤 애환이 서려 있는가 하는 글을 제가 여기 실어 놓았습니다. 네. 빈자의 여름과 부자의 여름이라는 제목인데요. 딱 대조가 됩니다. 참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경성이라는 도시가 어떤 하나로 재단할 수 없게 굉장히 복잡한 단면들이 여러 개 있고 그 거리를 식민지 조선총련 이상이 많이 돌아다니면서 새로운 경험도 하고 작품을 영감도 얻었던 그런 시기 같습니다. 도시 같기도 하고요. 네. 네, 아유 좀 더 경선에 대해 얘기를 듣고 싶지만 우리가 또 한 역에 너무 오래 있으면은 다음 역들이 서로 좀 싫어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용산을 지나고 서빙고 지나고 또 한강리 수절리에 지나서 뭔가 우리가 익숙한 역이 나타납니다. 지금에도 익숙한 우리 왕십리역인데요. 이번 역은 왕십리. 이 왕십리역에도 성동구청 굉장히 역입니다. 재밌는 얘기들이 제가 내리실 있다고 알고 문은 있어요. 오른쪽입니다.